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네,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니, 그동안 항상 뉴스를 꼼꼼하게 체크해 주셨는데 예. 오늘은 본인이 뉴스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아니, 이거를 왜 아이템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서 한번 이거부터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국민의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별위원회가 오늘 성명을 냈는데 에디터님 실명이 등장합니다. 예.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하신 발언을 문제 삼았어요. 민주당이 과반이 돼야 한다, 이 발언이셨는데 성명서 보셨죠? 예, 뭐 직접 보지는 않고요. 기사로 나온 것만 봤습니다. 네, 어떻게 입장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그 MBC 신장식의 뉴스 아이킥에 제가 출연을 해서 했던 발언은 맞고요. 그때 이제 그게 고정 출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는 처음 나가봤습니다. 그날 처음 나가봤는데 그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예전에 이탄희 의원 뭐 왔을 때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 뭐 이동학 최고위원이나 했을 때랑 뭐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센 얘기를 했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아무리 돌려봐도 국민의힘이 과반이 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욕심을 내려놓고 이를테면 다당제 그리고 연합 정치를 할 수 있게 과거로 회귀하지 말고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면서 위성정당도 만들지 말고 방지법도 통과시키고 뭐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선거제 얘기를 하신 방송이었군요. 예. 그래서 민주당의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가 그거의 핵심이었고요. 네. 국민의힘은 지금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과반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게 얘기였고, 그러면 양당제 상황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자연스럽게 과반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예.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행정권을 남용을 해서 폭주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이 과반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극도의 친민주당 성향 인사다,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개딸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면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제가 방송에서 나가가지고 개딸 뭐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자들 엄청 싫어요. 뭐 비판을 해서 모두깍이시잖아요. 예, 원래 뭐 모두깍이고요. 제가 그래서 뭐 그 발언에 호불호는 있을 수 있는데 나가서 못할 발언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뭐 진행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진행자는 뭐 중립의 의무가 있으니까 뭐 그 얘기도 같이 문제를 삼았거든요. 진행자 부분도. 뭐 진행자가 약간 당황해서 하하 웃었어요, 사실은. 그게 약간 당황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그런 맥락이 그렇게 나올 때가 아니니까. 그런 다음에 이거는 출연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빨리 수습을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거였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국민의힘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도 썼어요. 네. 그래서 국민의힘에 조금 집권 여당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과반을 해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조금 설득을 해달라, 그 얘기를 했어요. 과반의 목적.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과반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 여론의 한 60% 안팎은 한 35%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수행 지지를 이제 긍정으로 평가하고 60%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거의 부정적으로 더블이에요. 평가하잖아요. 더블 조금 안 되거나 뭐 더블 정도 나잖아요.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로 뭐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를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검찰 수사를 하려고 지금 과반이 필요한 거냐, 네. 뭐 KBS, MBC를 해체하고 YTN과 연합뉴스를 매각하기 위해서 과반이 필요한 거냐. 네. 그러니까 뭘 하려고 과반이 필요한지를 사람들한테 설득이 안 되면은 이거는 과반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무슨 그게 아니라 국민의 여론이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일개 평론가나 분석가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깨어있는 시민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분인데 지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환골탈태하고 맨날 해병대 뭐 수사단장 수사하고 있고, 홍범도 장관 흉상 이전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러는데 누가 그럼 표를 주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또 이어지는 민심은 Y에서 또 여론조사 동향 짚어볼 테니까요. 이 얘기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방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짚어볼게요. 며칠 전 이제 SNS에 글 남기셨는데 KBS 건 관련해서요. KBS가 이제 공정언론 국민연대 모니터를 바탕으로 몇몇 게스트 하차를 지시한 부분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가
어떤 곳인가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그 만들어진 게 지난해 만들어졌어요. 정확하게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들어졌네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보수 성향의 어떤 언론인들과 뭐 시민단체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이름을 올려서 주로 이제 뭐 공영방송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뭐 잘못된 뭐 가짜뉴스와 싸우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3천만 원 뭐 지원도 받아서 거의 신생단체인데. 예, 아니 왜 행안부가 가짜뉴스 팩트 체크하는 단체에 문체부나 방통위도 아니고 왜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국정감사에서 좀 따져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걸 했는지 어쨌든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보수니 진보니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놓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각 공영방송에서 지금 진행자를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아니면은 패널들을 지금 자르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거는 그 보고서가 굉장히 저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중권을 CBS 한판 승부에서 쓰는 게 편파라는 거예요.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정의당 전 정의당 지금은 정의당이 아니지만 전 정의당 소속의 진중권과 민주당 소속의 김성애를 쓰는 거는 맞지 않으니까 진중권을 하차시키고 국민의힘을 쓰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부분은 방송사의 자율성 부분이기도 하고 네, 저는 아니 그러니까요. 뭐 왜 그거를 그렇게 문제 삼죠? 그러니까 예. 여기 가톨릭 평화 방송에 와가지고 패널이 뭐 숫자가 어떻네 예. 그렇게 따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방송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진중권 교수가 얼마나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잘 두드려 패는데요. 스탠스가 좀 달라지기도 했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은 MBC에서 뉴스 외전이라는 방송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불러서 인터뷰를 하니까 이거는 내부 총질에 판을 깔아줬다. 아니 이준석 부른 게 한두 개입니까? 모든 언론이 다 불렀는데 저희도 모시고. 이준석을 부르면 내부 총질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 누가 합리적으로 그러면 이낙연을 부르면 내부 총질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편향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심지어는 제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 올해 13번 나간 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하니까 그게 편향적이라고 하면서 5년간 글로벌 물가가 30% 올랐는데 물가 반영 오른 거는 반영을 안 했다라고 하는데 물가 오른 거하고 순방이 문재인 정부보다 한 해에 10억 원씩 더 쓰는 게 무슨 상관이 있으며 글로벌 물가가 30%가 오르지 않았어요. 왜 가짜 뉴스를 왜 퍼뜨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수준 이하의 보고서를 가지고 패널을 솎아내려고 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성이 뭔지 토론해 보자 한번. 이름은 당신들이. 공정이 들어가 있는데 보고서는 공정하지 않은 그리고 이런 보고서를 활용한 KBS 다 문제가 안타깝습니다. 그냥 KBS 지금 어저께 그 국회 이제 결산 보고 하는데 박민 사장이 와가지고. 인건비 1,000억 원 삭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 생활인인데 그렇게 많이 깎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막무가내로 지금 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KBS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진짜 안타깝다 지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또 KBS가 뉴스에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경제 얘기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이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조사했더니 한국이 경제 성적 2위를 기록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약간 의외의 결과기도 해요. 이거 내용 전해 주실까요? 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이제 잡지죠. 이 OECD 국가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지표를 뭘 썼냐면은 근원 물가 지수. 이거는 이제 유가하고 생필품, 이제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제 물가를 측정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변화율,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그리고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을 지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 성과를 보도를 했는데요. 1위가 그리스였고요. 2위가 한국이 됐습니다. 네. 한국은 근원 물가 지수가 3.2, GDP 1.6, 주가 수익률 7.2를 기록을 했어요. 미국, 일본 다 제친 거예요. 네, 다 제쳤어요.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한국과 일본은 물가가 오르지 못하게 막았다. 한국과 칠레 등은 지난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 덕분에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전체적으로 한국이 낮은 건 맞아요. 선진국에 비해서. 그래서 다른 얘기보다도 물가 상승률을 좀 낮춘 게 이게 네. 굉장히 크게 조금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뭐 주식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7.2인데 예를 들면은 뭐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률이 43.8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주가 수익률이 많이 반영이 됐겠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하고 정말 맞닿아 있느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관건인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은 건전 재정 또 시장 중심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정작 국민들은 그런데 경제가 나아졌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 경제는 사실은 이제 지표를 어떤 거를 보느냐 이런 거가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했었는데 IMF가 측정 이제 그 얘기를 한 건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1.4%로 지금 올해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지금 낮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전망도 지금 2.2%인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980년에 이후로 1%대 이하를 기록한 거는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팬데믹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좋다고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외환 보유액은 2022년 4월 말 기준으로 4,493억 달러였는데 지난달 말로 4,170억 달러로 지금 323억 달러가 없어졌어요. 예. 1년 반 동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원입니다. 환율 방어한다고 42조가 사라졌는데 이게 지금 건전하게 한 거냐. 그리고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금 31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수립 이래 처음으로 중국 수교한 다음에 처음으로 지금 10억 달러 적자 보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한국의 무역 수지는 IMF 통계에 따르면은 2017년에 5위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197위 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200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보다 지금 못해요. 무역 수지 적자가. 그러니까 이런 경제 지표들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안 좋은 건데 예. 이게 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대통령이 이렇게 평가를 하니 좀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 그건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물가 상승률이 우리는 고통스럽지만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 그 비해서는. 부분이 많이 반영된. 그 부분이 많이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또 눈길을 끈 내용 중에 하나가 플랫폼 기업들 질타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독과점 이윤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 집행도 예고를 했습니다. 요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조금 미묘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 사업자들이 그러면 악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잖아요. 예. 뭐 이를테면 배달 시장에 뭐 배달의 민족이나 뭐 요기요도 뭐 있을 테고, 이를테면 뭐 택시도 있을 테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쇼핑몰도 있을 테고.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독과점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쿠팡, 우리나라 이제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쿠팡이 1위고요, 네이버가 2위고 이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입점을 하려면은 뭐 팔려면은 여러 가지 뭐 수수료 같은 거를 내야 되는데 있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비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하죠. 그러면은 이거가 독과점인가? 왜냐하면 쇼핑몰이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를테면 담합을 했다라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이를테면 중소기업이나 매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수수료가 높아요라고 하면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야 쿠팡 수수료 내려, 네이버 수수료 내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시장 원리라는 게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어떤 담합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게 네. 개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굉장히 모호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은 소상공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달의 민족이 싫으면은 요기요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완전 1인이다.
완전 1인이다. 그래서 한 기업체가 완전히 이를테면 50%, 세 개 기업체가 75% 이거를 이제 독점 과점 공정거래법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여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다 부합하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하려는지 좀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 묶어서 네카오 규제 가능성도 뭐 언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데 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제로 플랫폼 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독자적으로 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을 이제 정부가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고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을 한다라는 건데 저는 이런 법을 전 세계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올라온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한다라는 건데 어떻게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너는 앞으로 지배적 사업자가 될 것 같아. 뭐라고 해서. 앞뒤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독과점이 발생을 하면은 이를테면은 그거를 지배적 사업자로 해서 또 뭐 그거를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한다라는 건데 미리 하는 거는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경쟁을 할 수 있게 촉진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만들어지는 게 맞죠. 예. 그렇게 시장에 여러 플레이어들이 진입을 해서 경쟁을 하게 하면은 소비자 후생도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디서 시장 경제를 배워가지고 지금 이런 게 나오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문인데 어쨌든 그동안 얘기했던 그 자유와 시장 이런 거하고는 좀 반대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예. 뭐 오프닝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은 이제 도발이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깨닫게 될 것이다. 또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지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북한의 상황을 보면 도발을 멈출 것 같지 않거든요. 국민들이 정말 안심해도 되는 것인가. 확장 억제 정책은 효과가 있는 것인가 짚어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뭐 안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조금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쓸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보수 정부든 뭐 어떤 진보 정부든 강하게 나갈 때는 나가고 또 딜을 해야 될 때는 뭔가 얼르고 달래고 이러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혔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렇게 세게만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할 것이냐 평생. 그러니까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웃 국가론인가 뭐 이웃 국가처럼 예. 따로 살자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이웃 국가론의 핵심적인 내용은 서로 침범하지 말고 서로 전쟁 일으키지 말고 긴장 일으키지 말고 따로따로 살자 통일하지 말고 뭐 이런 주장을 요즘 젊은 세대들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힘으로 찍어 누른다라는 건데 북한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참 이게 원래 안보는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를테면은 대북 유화책을 펼쳐가지고 반드시 성공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도 대화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지금 오늘 시사저널에서 단독 보도라고 나왔는데 총선용 정책으로 그걸로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감동을 일으킨다. 이게 지금 오늘 보셨나요? 그 단독 기사가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관계가 이런데 무슨 이산가족 상봉할 수 있나요? 이산가족 상봉을 뭐 추진을 한다? 와 이게 무슨 소리지?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지금 본인들이 정부와 여당이 지금 보조도 잘 안 맞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이해는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한반도 안보나 이 긴장 상황 관리가 먼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산가족 상봉보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마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이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이변 없이 임명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한동훈으로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한동훈이냐 뭐 이를테면 김한길이냐 이러면은 예를 들면은 김한길의 가능성, 뭐 한동훈의 가능성, 뭐 6대4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한동훈이냐 아니냐잖아요. 그러면 아니냐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어제 연석회의에서 예, 또 예. 우려하는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도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경론이 벌어졌는데 33명이 이제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친윤 그룹 중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좀 추대하려는 수적 우세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 장해찬 최고는 뭐 8대2 정도로 원사이드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는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더라고요. 누구는 6대4 아니 거의 반반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동훈 장관이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만장일치로 옹립해라. 그러면 내가 움직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지금 우리를 이번 총선에서 구원해줄 한동훈 장관이 지금 너희들 때문에 안 올 수 있어. 반대하는 너희들 때문에 안 올 수 있어라고 굉장히 강력한 푸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대하는 분들한테. 그러면은 결국은 이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용산의 뜻 윤심 작용한 거 아닌가요? 용산의 뜻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우리가 모르죠. 한 번도 확인은 안 했지만 그냥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건데 뭐 어저께 TV조선 단독 보도로 그 TV조선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다라는 지자체장의 입을 빌어서 한동훈이 가장 말을 안 듣는다. 자기 말에 가장 안 듣는다. 지금 언급되는 비대위원장 중에 뭐 이런 언론 플레이 같은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연막 작전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준석 그리고 권성동 권한대행, 주호영 비대위원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기현, 윤재호 권한대행 그리고 뭐 한동훈까지 지금 1년 반 동안 7명째 지금 7명이 지금 들어서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국민들한테 비춰지겠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 검사, 비대위원장 검사, 그리고 윤재호 원내대표는 경찰. 검경이 너무 많아요. 예, 이만희 사무총장 경찰, 김석기 최고위원 경찰, 뭐 그러고 뭐 지금 뭐 여기 공관위원장도 지금 법조인에서 찾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검경 합동수사본부냐 이게 합수부. 당정이. 예, 합수부는 서울의 봄에서 전두광이 만든 게 합수부입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이상한 그러니까 좀 반대하는 논리들이 나름 명확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을 정도로 좀 그립감이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정말 된다면 이제 총선을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총선 진두지휘도 만만치 않은 일이니까 지역구 출마는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민주당에 달렸어요. 민주당이 선거법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중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를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위성정당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쵸.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비례 2번을 받아서 남의 정당에 가서 국민의 심에 가서 국민의 힘을 지휘할 수는 없어요. 선거를. 그건 불법이에요. 남의 정당에 출마자가 그렇게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한테 달렸다 사실은. 선거제. 어떻게. 선거제도. 그래서 제가 내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내일 토론회 나갑니다. 네. 그래서 최병천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분은 이제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중연동형 비례대표제 지켜라. 이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이게 얻을 수 있다. 이탄희 의원이 얘기했던. 예, 실리가 중요한 건데 명분과 실리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 가면 실리도 잃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데이터로 보여줄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일 아마 그거 기사화가 많이 될 테니까 한번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목이 되겠네요. 어쨌든 또 이 부분도 짚어봐야 돼요.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것도 총선용 개각이 되는 거예요. 현직 장관을 빼서 이제 여당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 내정 전에 이제 한 장관이 사표를 내고 대통령이 수리하는 편법까지 동원이 되는 건가. 이거 돌려막기 또 개각 아닌가.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이 정도 가지고 이미 논란이 너무 많잖아요. 박문규 산업통상부장 3개월도 안 돼서 또 3개월도 빠졌고. 안 돼서 나오고 뭐 김홍애 방통위원장은 지금 선배 검사를 내정하고 그래서 이거가 논란 뭐 사실 그냥 국민 눈에는 안 좋아 보이겠죠. 뭐 엄청난 논란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오늘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입장 밝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날짜를 못 박아둔 부분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게 뭐 뭐라고 정확하게 뭐라고 했나? 당리당략이라고 했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선이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의 선전선동을 위한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김건희 특검이 이게 나오게 됐냐 보면은 올해 2월달에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이 유죄를 받았어요. 근데 김건희 여사처럼
이를테면 통장을 빌려준 전주라고 하는 사람들도 같이 재판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무죄를 받았거든요. 예. 검찰이 지금 1심에서 이렇게 무죄든 유죄든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11개월이 그 재판이 지났는데도 결론은 안 내려요. 유죄인지 기소를 할지 말지를. 예. 그러면은 제가 그래 한동훈 장관한테 제안 드리는 건데 정치 검찰이 지금 권력의 눈치를 보고 지금 결론을 못 내리고 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인 수사 지휘권을 좀 발동을 해가지고 빨리 이거 결론 하면 내려라. 되는데. 예. 그래서 검찰이 수사 기소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모든 게 깔끔합니다. 그러면 특검법도 굉장히 힘을 잇는 거예요.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는데. 본인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자기 권한 활용해서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간곡하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수사지휘권을 한 번만 좀 발동해 주십시오. 한동훈 장관의 국민의 70%가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아마 꽃길을 아마 걸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김준일 에디터의 발언을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이 얘기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준일의 팩트체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